원래 제주도민들만 있을 때는 다 같이 못 살았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제주도의 특징 가운데 거지가 없다고 그럽니다. 제주도는 산무, 거지, 도둑, 대문이 없다는 점입니다. 제주도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서로 돕고 살아가는 사회적 분위기 덕분에 거지나 도둑이 없었고 집에 대문을 만들 필요도 없었다고 합니다. 제주도민들은 다 같이 못 살았기 때문에 내부의 계급적 갈등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자본적, 반지주적 계급 투쟁이 없었어요. 그 역사를 보면은 없었는데 제주도민이 전부 갱이라면서 다 죽여야 한다는 이승만은 1948년 11월에 계엄령을 선포해서 군인과 경찰들을 동원해서 잔인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제주도 하면 한라산이 생각이 나죠. 한라산은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정가운데 있고 해발은 1947.06m입니다. 인공위성으로 지금 조금씩 내려앉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면적은 약 1820제곱킬로미터. 이게 좀 어렵죠. 서울시가 3개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주도는 그냥 전부 다 한라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주도 면적의 대부분이 한라산에 속해 있죠. 제주도 가시면 뭔가 시원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제주도로 가면은 어느 곳에나 백록담이 이렇게 경사가 느리죠. 탁 트인 씨앗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록담이라는 이름은 백흰녹, 사슴이 물을 먹는다. 그래서 백록담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학교를 열심히 다니지는 않았는데 분명히 한라산은 휴화산이라고 배웠는데 2014년부터 활화산으로 다시 분류되었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한라산이 19만 년 전부터 굉장히 가깝게 지난 2600년 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화산 활동을 하고 그렇게 형성이 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부터는 180만 년 전부터 보죠. 본격적인 활동을 19만 년 전부터 마지막 한라산이 분화가 되죠.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한라산의 지질은 조면암, 딱딱한 걸 얘기를 합니다. 가장 오래됐고 한라산 동측면의 돌오름, 가장 늦게 해발 1278m, 2600년 전에 형성돼서 가장 젊은 오름이 돌오름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질학에서는 1만 년 이내에 화산 활동 기록이 있다면은 활화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라산은 휴화산이 아니고 활화산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백두산도 다녀왔는데 16개 봉우리가 있어요. 백두산에. 그게 다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참 보기 힘들다고 여행 가이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이제 온천이 있는데 장백 폭포가 있고 온천이 있는데 뜨거운 물이 흘러요. 그냥 흘러요. 뜨거운 물이. 그래서 거기서 온천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거기에 비하면 한라산은 식어있는 활화산, 마그마가 아주 깊게 들어있다고 그럽니다. 한라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태평양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저도 우리 능평성당 본당 신부할 때 교우들 200명 데리고 한라산을, 그때 87 먹은 할머니가 정상까지 가갖고 와, 우리가 대단하다고 막 박수 쳐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한라산 쭉 올라가던 태평양을 보면요 얼마나 웅대하고 정말 광활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제주도 한라산은 하느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준 선물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한라산 백록담만 우뚝 솟아있지 제주도는 평평하고 널찍한 섬입니다. 여담으로 백록담에 있는 거가 마음에 안 들어갔고, 설문대 할망이 그랬대나 제주도의 신화죠. 우리 단군 신화 같은 마음에 안 들어갔고 탁 쳤는데 삼방산이 생겼다고 그래. 놀랍게도 삼방산에 있는 돌 재질하고 백록담에 있는 돌 재질하고 똑같고, 백록담 크기만한 게 삼방산에 있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실질적으로 비교를 해본 결과 거의 똑같다고 그럽니다. 제주도는 굉장히 평평하고 널찍하죠. 섬만 평평한 게 아니고 제주도민 전체가 빈부의 차이가 없는
평균적인 섬입니다. 지금 뭐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가고 요즘 좀 그런 차이가 확 나긴 났는데 원래 제주도민들만 있을 때는 다 같이 못 살았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제주도의 특징 가운데 거지가 없다고 그럽니다. 제주도는 산무, 거지, 도둑, 대문이 없다는 점입니다. 제주도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서로 돕고 살아가는 사회적 분위기 덕분에 거지나 도둑이 없었고 집에 대문을 만들 필요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산무는 4.3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왜 연관이 있느냐면은 다 가난했고 다 서로 고만고만했기 때문에 도둑도 없고 거지도 없기 때문에 도민들이 철저하게 똘똘 뭉치고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섬 전체가 빨갱이라고 3만 명이나 죽였다라는 거는 이거는 씻을 수 없는 죄입니다. 씻을 수 없는. 제주도 옛집에 대문이 없었던 이유는 도둑이 없어서가 아니고 제주도가 바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잦은 태풍 때문에 풍압이 있어요. 그래서 문을 해놓으면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대문을 도둑도 없지만 대문을 안 내놓죠. 그걸 정랑이라고 그러죠. 3개. 그래서 하나 걸쳐 있을 때는 금방 나 갔다 올 거다. 2개가 걸쳐 있으면 저녁 때쯤 돌아올 거다. 3개가 걸쳐 있으면 며칠 있다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정랑을 두는 이유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소하고 말을 방목을 해서 키우기 때문에 집안에 못 들어오게. 그리고 또 집에 이런 거 저런 거 수산물도 말리고 농산물 말릴 때 와서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정랑을 많이 설치한 근본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도둑이 없었던 거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도둑 금방 잡힌다고. 섬에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제주도는 마을 단위로 형성되어서 서로 잘 알고 지내요. 품앗이도 하면서 서로 돕고 지내요. 저도 뭐 제주도 이제 많이 다녀보는데 거의 서로 다 알더라고요. 제주도민들은. 그래서 남의 것을 가져가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 것을 나눠주는 풍습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도둑이 없습니다. 제주도는 특이하게 동네 어르신을 삼춘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삼촌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제주도 방언으로는 삼춘, 남자도 삼춘, 여자도 삼춘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해녀들은 나이 든 해녀 삼춘을 위해 얕은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게 배려를 한대요. 해녀들 문화 안에 젊은 해녀들은 조금 깊은 바다 해산물을 채취를 한다고 그럽니다. 또한 해산물을 많이 못 채취한 나이 든 해녀들에게는 젊은 해녀들이 서로 조금씩 자기가 채취한 해산물을 나눠주기도 하고 보태주기도 하죠. 속사소가수다. 거길 보면은 제주 문화가 참 많이 서려 있습니다. 거지가 없었던 이유는 옛 제주도에는 화산섬 특성상 돌, 바람이 많아서 농사 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소나 말 등을 방목하거나 수산물 채취 등에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약 정신도 강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자급자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거지가 없고 뭐 귤밭에 귤만 따도 하루 먹을 것들은 나눠줬다고 그럽니다. 그 외에도 제주도는 고속도로도 없고 철도도 없고 고라니가 없습니다. 한라산에 올라가다 보면 사슴들이 엄청 많아요. 그게 다 고라니가 아니고 사슴입니다. 사슴. 그 백록담 이름에 어울리게. 제주도민들은 다 같이 못 살았기 때문에 내부의 계급적 갈등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자본적, 반지주적 계급투쟁이 없었어요. 그 역사를 보면은 없었는데 제주도민이 전부 빨갱이라면서 다 죽여야 한다는 이승만은 1948년 11월에 계엄령을 선포해서 군인과 경찰들을 동원해서 잔인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왜 24년 12월 3일 날 계엄령에 대해서 치를 떨었느냐 하면은 계엄령이 떨어지면 일단 군인이 즉결 총으로 쏴서 죽여도 괜찮은 상황이 계엄령이에요. 그 계엄령이라는 참 의미가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어쨌든 1948년 이 계엄령을 통해서 제주도는 그야말로
요절이 납니다. 여기서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미군정을 반대하고, 제주도 사람들이 미군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미군도 제주도를 싫어했어요. 남한 단독으로 선거를 반대한 남한 노동당, 남노당이라고 그러죠. 분명히 역할이 있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에 남노당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노당의 역할을 한 사람은 700에서 한 1000명 정도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무기를 들고 한라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나머지는 그냥 평범한, 정말로 너무나 가난하고 평범한 그러한 제주도민을 전부 다 죽여버린 거는, 이건 학살이죠, 학살. 일제강점기 때 제주도에서 옥새 작전을 감행하려던 일본군이 구축한 동굴 진지가 무려 448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주도 가보면은 해안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는 게 그게 448개입니다. 옥새 작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본 본토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미군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먼저 진주만 공습하고, 그 다음에 일본을 요절을 냅니다. 도쿄 대공습이라고 그래갖고 아주 요절을 내죠. 일본 오키나와가 마지막 전투죠. 거기만 뚫리면 이제 본토가 뚫리는 거예요. 12만 명 전원이 죽습니다. 옥새를 해요. 순수하게 죽는다 이거지. 자기네들 나라를 위해서. 제주도에 있던 7만 명 일본군 역시 마지막 옥새 작전을 제주도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제주도에서. 무시무시한 거죠.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의 패색이 지쳤던 1945년 3월 미군은 오키나와 섬을 1500대의 군함으로 에워쌉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제주도에 448곳에 있는 거는 자살 어뢰 하나에 타갖고 미군 배에 가다 부닥치는 그런 설계까지 제주도에서 했던 것이죠. 어쨌든 이때 동원된 병력이 54만 명이 전투에 참가를 합니다. 섬 안에 있던 일본군은 11만 명 도간에 든 쥐죠.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일본군은 섬 곳곳에 산지한 동굴에 숨어서 끈질기게 오키나와에서 저항을 하죠. 땅을 파고. 똑같은 걸 제주도에 했다는 거예요. 일본은 미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 작전이 되면은 이젠 일본은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오키나와에 최대한 붙잡아 둘러고 그랬어요. 그래서 2차 대전의 마지막 전투였던 일본 제국의 종착역이라고 오키나와, 지금은 이제 미군이 거기에 주둔을 하고 있죠. 3개월의 짧은 전투에서 미군은 12,500명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죠. 일본은 9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나 더 무서운 거는 그 오키나와 주민들이 12만 명이 죽어요. 미군이 붙잡히기 전에 집단 자결을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주민들에게 미군에게 잡히면 여자는 능욕당하고 남자는 사지가 찢겨 죽는다. 그래서 옥새, 깨끗한 죽음을 강요를 합니다. 전투가 끝난 뒤 동굴 속에서 보니까 칼과 끈으로 서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할 수 없다. 진짜 서로 죽이는 거죠. 그런 시체들이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합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새 고교 교과서에서 일본군이 집단 자결을 강제했다는 표현을 삭제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키나와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시위를 벌여서 못했죠. 그걸 못 넣었죠. 그래서 새 교과서로 하면은 스스로 알아서 자결을 택했.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 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죠. 사이판에서 벌어진 미군과 일본 전투에서 민간인들의 운명은 끔찍했습니다. 평소 일본군으로부터 미군은 악마라는 쇠뇌를 받아왔고 미군에게 투항하지 않고 자살을 합니다. 그 뛰어내린 자살 바위가 있어요. 미군은 이들에게 계속 투항을 권고하고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 약속을 하지만은 이미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죠. 세뇌 교육을 당한 일본 주민들은 5,000명. 이때 이게 참 슬픈 게 사이판에서 5,000명이 죽었을 때 징용으로 끌려간 한국 사람들도 많이 죽어요. 그래서 한국인 위령비가 거기 있어요. 오키나와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죽었죠. 원자탄 터졌을 때도 히로시마, 나가사키 터졌을 때도 한 4분의 1, 3분의 1은 조선인이었어요. 우리가 같이 희생을 당했던 거죠. 역사의 아픔이죠. 이런 옥새 작전을 일본은 제주도 땅에서 감행하려고 했습니다. 일본군 동굴 진지 수는 제주에 75곳,
278개, 서귀포 지역에 45곳 170개, 모두 120곳 448개의 진지를 구축하죠. 성산포 둘레도 보면은요 18개의 진지 동굴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동굴이 이렇게 있어요. 또 송악산 탐방산 가면 꼭 거기 올레길을 걷잖아요. 거기도 보면 16개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볼 교우들도 제주 여행하면서 알게 모르게 일본군이 파놓은 동굴 진지를 봤을 거예요. 특별히 송악산 올레길에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진지가 있습니다. 패만 직전 일본군은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마지막 거점으로 제주도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58군 74,781명 어마어마한 병력이 제주도로 옵니다. 그래서 미군이 만약에 제주도를 원자폭탄을 안 터뜨리고 제주도에 상륙을 했다면 우리 제주도민들은 정말로 지옥을 경험했을 거예요. 제주도 자체는 살아있는 자연유산인 동시에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깃들어져 있는 곳입니다. 일본군은 현 국제공항이 있는 이건 정뜨르 비행장이라고 그럽니다. 또 탐방산 넘어 있는 거는 알뜨르 비행장, 이래 4곳의 비행장을 건설을 합니다. 정뜨르는 여러분들 뭐 제주공항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거기가 일제시대 때 만들어 놓은 공항입니다. 알뜨르는 원래는 공항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죠. 원래는 제주도민들이 농사를 짓던 농지 겸 목초지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모술포 주민들을 동원해 갖고 1920년대부터 30년대 중반까지 비행장을 건설합니다. 처음에는 60헥타르면 1헥타르가 3,000평이니까 18,000평, 한 2만 평 조그맣게 졌다가 다시 20만 평, 40만 평, 80만 평. 이거를 한 달 만에 땅을 다 구매를 합니다. 이게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빼앗은 거죠. 어쨌든 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본격적인 전초기지로 쓰이기 시작하고 또 가다가 중간 기착지로 비상 기착지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약 700km 떨어진 중국의 도시 난징 학살 사건 여러분들 30만 명을 죽였다고 그러기도 하고 40만 명을 죽였다고 그러고 그 난징 학살도 좀 들어보면은요 일본 인간들이 얼마나 잔인한 인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도의인가 중위가 칼로 사람을 100명을 배 죽이고 나는 120명을 배 죽이고 막 이런 신문에까지 날 정도로 아주 잔인한 학살이었죠. 어쨌든 난징을 폭격하기 위해 오무라 해군 항공대 많은 전투기가 출격을 하죠. 중일 전쟁 기간 중에 2차 공사를 통해서 40만 평.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제주도를 끊임없는 군사 기지로 만들었던 것이죠. 알뜨르 비행장에서 비행 연습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1942년 진주만 공습으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본격적으로 80만 평으로 확장을 합니다. 1944년 10월에는 레이더 기지, 각종 지하 진지들을 건설하죠. 지금도 삼방산 쪽에서 보면 레이더 기지가 있어요. 아마 거기 이어받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45년 2월 9일 결호작전 승인되면서 연합국의 상륙에 대비해서 터널을 굉장히 크게 뚫어놔요. 밭에는 동그랗지만은 뭐 500m, 700m까지 굴을 뚫어놓고 정말로 사생 결단을 내려고 그랬던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상세하게 드리느냐 하면 이런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 4.3 희생자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진지를 구축하고 알뜨르 비행장을 건설하는데 누가 건설했겠습니까? 바로 제주도민의 피와 땀입니다. 이렇게 제주도는 착취와 희생의 역사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4.3 항쟁 때 희생하신 3만 명 분명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됐죠. 1946년에 갑자기 6만 명이 일본에 갔다가 다시 제주도로 돌아왔죠. 실업자가 늘었죠. 또 선거는 47년 5월 10일 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 군정 아래 선거하는 것을 제주도민들은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실업자도 많고 1946년 콜레라가 걸렸죠. 1941년 관덕정 앞에서 3만 명이 데모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느닷없이 1948년 4월 3일 날 벌어진 게 아니에요.
계속 역사에 고난의 역사가 축적된 건데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죽음으로 제주도를 변하게 한 것이 바로 미 군정하고 이승만 정권. 물론 북한의 남로당도 한 몫을 했죠. 이제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제주도가 됐으면은, 그래서 제가 중문성당 제주 4.3 기념성당에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기념성당만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신, 우리가 제주도를 바라보는 그냥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놀러만 가고 즐길 수 있는 데가 아니라는 거죠. 성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역사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슨 사건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단순히 글자만 가지고는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성서를 이해를 하려고 해도 4대 문명도 알아야 되고 그쪽 기후도 알아야 되고 사람의 어떤 성향도 좀 알아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들 중동 사람들은 보약이 듣지 않는데요. 우리 한약 보약이 듣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워낙 양고기를 먹고 기질이 아주 강해서 우리나라처럼 맨날 풀만 먹고 막 이런 사람한테는 보약이 필요한데 중동 사람들한테는 그런 보약이 필요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사람 하나를 이해하고 나라 하나를 이해하려고 해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바라보는 각도가 굉장히 넓어야 됩니다. 우리가 1945년부터 1950년대까지 우리 역사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거의 가르치질 않았어요. 근데 이때는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이런 엄청난 큰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거. 36년도 더 됐던 것 같아요. 학부 졸업 기념으로 지금 주교가 되신 문희종 주교님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했을 때 중문을 시작으로 여행을 했어요. 그때부터 제주는 저에게 소중한 섬으로 제 마음 안에 탄생을 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서귀포에 있는 칼 호텔 옆에 있는 이승만 별장에서 바라본 태평양은 환상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세상에. 여기에 대통령 별장이 있었다니 그런 생각 많이 했었죠. 중문 관광단지는 다양하고 빼어난 자연 경관과 온화한 남국적 기후로 천혜의 휴양지로 손꼽히는 것입니다. 중문 관광단지는 제주의 독특한 자연 경관과 지리적 조건을 활용해 국제적인 휴양지로 개발하려고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한국관광공사가 1978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 색달동을 거길 전부 다 관광단지로 조성을 했죠. 올레길도 걸리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레길 지나다 보면은 칼호텔부터 시작하면은 이승만 별장도 볼 수 있고 서귀포로 점점 서쪽으로 해갖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중문 관광단지가 있죠. 그래서 신라호텔, 롯데호텔, 그랜드, 조선호텔, 스위트호텔, 부영호텔, CS호텔, 블룸호텔, 하얏트호텔, 한국콘도. 내가 여기서 잠을 잤었거든요. 9개의 최고급 호텔이 있고 중문 해수욕장 굉장히 깨끗하고 아름답죠. 요즘은 보니까 서핑을 많이 하더라고요. 중문 색달 해수욕장이라고. 길이가 한 560m, 폭 50m의 활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곳에 발을 몇 번 담궜던 기억이 납니다. 이 중문 관광단지는 칠선녀들이 내려와서 논일다 간 신비로움이 넘치는 천재연 폭포. 제주도는 천지연 폭포가 있고 천재연 폭포가 있고 정방 폭포가 있고 엉또 폭포가 있고 하여튼 폭포가 굉장히 많습니다. 천재연이라는 말을 풀이하면은 하느님의 못이라는 거. 천재. 못연자를 쓰는데 제 연자가 이 연자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연자가 못연자가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비경이죠. 거기 산책을 하다 보면은 아주 새로운 세상을 천재교 밑으로 상중하 3단으로 된 폭포가 울창해요. 여기 란데림 사이로 이 안에 들어가다 보면은 정말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중문 대포해안 주상전리대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부서지는 파도와 정말로 이 쫙 용암이 식으면서 생긴 주상전리대, 이거를 보면은 참
오묘함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롯데호텔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올레길을 가다가 롯데호텔에서 바라보면 중문리를 볼 수 있어요. 중문이 이렇게 솟아있는 원동산이라고 그래요. 동산에 거기서 뭐 중간에 4.3 기념 중문성당이 있고 동그란 동산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그런 사연이 있는지 모르고는 그냥 시골 동네네. 여기서 780여 명이 학살을 당한 장소입니다. 원래 중문리에 중문 파출소가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CBS 라디오 유도성 아나운서하고 한 분이 이렇게 서로 라디오로 대담한 내용을 좀 참조를 했습니다. 중문지서는 1947년 3월 1일 민중에 대한 경찰의 부당한 무력 사용 6명을 죽이죠. 관덕정 앞에 경찰서를 얘기합니다. 여기 관덕정이라는 건 제주시 안에 있는 거예요. 중문은 이쪽에 있고 근데 거기서 총을 맞아 죽었는데 다 옆으로 맞거나 뒤에서 총알이 맞아요. 그런 게 뭐냐면 항야로 간 사람들이 싸우러 간 사람이 아니고 돌아가는 사람들 등에다가 총을 쏴서 죽인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4.3 발발 직후 토벌대 총본부가 중문 파출소에 있었어요. 3월 1일 발포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제주도에서는 관공서, 통신기관, 학교, 학생, 공장, 근로자 파업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왜 책임 있는 대답을 하지 않느냐고 제주도민들의 90%가 넘게 파업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미 군정에 대한 불만, 경찰에 대한 원성, 총을 쏜 그런 것들로 파업을 해요. 1947년에 하는 파업입니다. 한 1년 동안 민중들의 그 불만이 서서히 예열되기 시작하고 이승만 정권도 제주도를 이렇게 내려다보기 시작한 거죠. 미 군정도 마찬가지고 경찰은 3.1절 발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진상조사차 제주에 내려온 당시 미 군정의 경무부장, 지금의 경찰청장이죠. 조병욱. 조병욱은 이때부터 제주를 깽이 섬으로 규정하고 무자비한 탄압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주도는 다 같이 가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지주에 대한 반항이 없었어요. 반자본에 대한 반항도 없었고 그저 그냥 해녀들하고 말 키우는 사람하고 소 키우는 사람하고 그냥 그날 먹고 살았던 제주도민들이 어떻게 깽이가 될 수 있어요. 중문 사람들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서로 끈끈한 책임감을 가지고 형제의 이웃의 누구나 삼촌이라고 그러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줬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중문 지역에서도 1947년이니까 28주기 3.1절 시위가 매우 격렬했죠. 관덕정에서. 그리고 3월 1일 10일이 지난 3월 10일에 총파업에 중문 지역 사람들이 적극 가담을 합니다. 3월 10일 총파업 당시 중문지서에서는 6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찰들은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우리 중문지서 직원 일동은 오늘까지 치안 확보라는 숭고한 정신으로 봉직하여 왔으나 근본 발포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적 정신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악독한 명령을 복종할 수 없으므로 직장 경찰을 떠난다라는 내용의 담화를 중문지서 앞 게시판에 부착하고 사직을 합니다. 조병옥 경무부장이 제주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육지에서 친일 경찰을 증언하게 됩니다. 전라도에서 많이 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서북청년단이라고 북에서 넘어온 김일성이 전부 다 땅을 다 뺏어요. 공산주의 지주들. 그래서 북의 지주들이 다 내려와요. 남한으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내려왔던 거죠. 또 종교를 탄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이 전부 다 내려옵니다. 그렇게 모인 단체가 서북청년단입니다. 어쨌든 친일 경찰을 증언하게 됩니다. 1947년 3월 15일부터 육지부에서 응원경찰, 진압을 응원하는 경찰이다. 그래서 응원경찰대를 급파를 합니다. 증원 배치된 경찰이 20명에 이르릅니다. 기존 6명이 배치되었던 인력과 비교했을 때는 3배나 증원을 한 거죠.
4.3 사태가 1948년 발발하니까 중문지서는 중문면 일대 토벌대 총본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문지서에 주둔한 응원경찰대는 3.1절 행사와 총파업에 가담했던 지역 인사들을 연행하기 시작합니다. 지역에서 신망이 높은 유지들도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지역 유지들이 3.1절 행사 문제 등으로 지서에 수감이 되니까 중문 지역의 민심이 들끓습니다. 그리고 중문리를 비롯한 이웃 마을 주민들은 긴급 소집된 면민대회에서 3.1 사건으로 인한 수감자를 즉시 석방할 것을 경찰 당국에 요구하니까 이때 시위 행렬에 참여한 면민 수는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군중수에 대한 제주 신보와 제주 경찰사에는 700명으로 미군 정보 보고서에는 1,000명으로 기록되고 있지만은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2,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날 중문명 청년들은 거의 다 모였을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서귀포 쪽에서 트럭 한 대에 탑승한 경찰관들이 군중들을 해치면서 지소로 왔고 성담 위에 올라 단상 위에 올라 해산하라고 소리를 쳤지만 군중들은 하지 못한다고 버티고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서귀포에서 중문까지 걸리는 시간은 지금은 한 30분에서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그 옛날에는 한 2시간, 3시간 걸렸겠죠. 그래서 서귀포에서까지 중문으로 파견을 하니까 굉장히 심각한, 중문이라는 곳이 심각한 대립의 공간이 됐던 거죠. 경관은 마지막 해산 경고를 내린 데 일제히 발포하기 시작합니다. 총을 쏘기 시작하는 거죠. 8명이 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문의 민심은 또 한 번 요동쳤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정당방위로 간주를 합니다. 1948년 11월 5일 무장대가 경계 근무가 끝나는 새벽을 틈타 한라산으로 올라갔던 중산간 좀 위에 올라갔던 무장대가 새벽을 틈타 기습적으로 지서를 급습을 합니다. 무장대는 공격 즉시 전화선을 절단하고 도로를 차단하고 토벌대 지원 병력이 도착하는 시간을 지연시키고 주도 면밀한 공격을 펼칩니다. 근데 여기서도 참 우리가 중문 사람들을 대단하게 봐야 되는 게 무장대는 경찰 지서를 점령하지는 않았지만 경찰 병력을 지서에 묶어둔 채 민가에서 식량과 의복을 챙기고 다시 한라산으로 돌아갑니다. 지서 주변의 민가가 한 40채가 불타기도 합니다. 11월 5일 무장대 중문지서 피습 사건의 결과 또 경찰과 무장대가 각각 3명씩 죽습니다. 군인도 1명이 죽죠. 이 사건 이후로 중문리 주민들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무장대를 쫓지 못한 채 마을로 되돌아온 토벌대, 이건 군인입니다. 곧바로 주민들을 면사무소 앞에 집결시켜 몇몇 주민들을 곤란해서 학살을 감행합니다. 물론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당시 토벌대 학살로 주민이 도피를 하죠. 한라산으로 숨어드는데 토벌대는 도피자 명단을 작성해서 피신자의 가족들을 색출해서 학살을 하기 시작해요. 가장 어린 아이가 3살 아이를 죽입니다. 희생자들 대부분은 도피 입산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제때 집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토벌대의 하풀이 학살에 의해 희생됩니다. 군인과 경찰이 주둔한 지역은 토벌대를 뒷바라지하느라고 고초를 겪기는 했지만 대규모 인명살상은 벌이지 않았어요. 중문 지역의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경찰하고 급습하고 이러느냐고 사람들이 많이 희생됩니다. 천재연 폭포 주차장, 거기 위령탑이 있습니다. 위령탑이 있는데 중문명에 786명 희생자 명단을 다 써놨어요. 우리 중문성당 입구에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소와 돼지 등을 도축했던 곳인 천재연 주차장 일대는 지금 굉장히 주차장이 넓죠. 그리고 나무가 심어져 갖고 아주 이국적인 느낌이 나지만 거기에 그런 슬픔, 사연이 있는 곳입니다. 수많은 주민이 집단 학살 당한 곳입니다.
인근의 여러 마을에서 붙잡혀온 40명이 이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무장대와 관련되었다는 제목으로 살려고 도피했다는 제목으로 붙잡혀 와서 천재연 폭포 앞에서 죽임을 당하죠. 천재연이 뿜어내는 아름다운 경관 뒤에 4.3의 짙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주도를 방문할 때 물론 아름답죠. 충분히 제주도를 느끼시기도 하셔야 되지만은 역사도 알고 방문을 하시면은 훨씬 좋습니다. 군인들은 1947년 3월 1일 때 자료를 갖고 있고 이때 중문에 있는 주민들이 모든 주민들이 항거에 참여했기 때문에 중문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가 희생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는 오랫동안 가난한 섬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기에도 쉽지 않았고 바다에 의지하며 살아야 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제주도 사람들은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믿으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거지가 없고 도둑이 없고 대문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쉽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주도 사람들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의지해야 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도와주고 이웃이 어려울 때 함께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것이 제주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가난은 있었지만 사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높은 담장을 쌓기보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바로 이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점점 풍요로워졌지만 사람들은 더 외로워졌습니다. 집은 커졌지만 마음을 나눌 이웃은 줄어들었습니다. 물질은 많아졌지만 서로를 향한 신뢰는 오히려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믿었고 서로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어려움 속에서도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제주도 이야기 속에는 아름다운 풍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제주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